저는 참 되게 찌질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맨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학생 운동에 그렇다고 뛰어들지도 않고요. 일찌감치 이제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그것도 전경을 갔다 와서 늘 이제 어찌 보면 회색 인간 같이 산 것 같습니다. 나이는 이제 먹었고 군대 또 갔다 왔고, 거기 운동을 하기는 그렇고, 또 전력이 또 전경 출신의 그렇지만 또 거기를 맴돌았죠. 늘 그 시위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옆에서 서성이면서 이제 일종의 뭐 구경꾼 비슷하게 이렇게 살다가 대우증권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꿈이 뭐였냐면요, 사장 비서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운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비서가 되고 싶었냐?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늘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내가 안전지대에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품이 넓고, 그러니까 나를 안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생하기 아주 좋은 숙주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을 모시면 사장만 잘 모시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유 맞추고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사장실은 그냥 사장 하나만 모시고 또 그 사장이 힘이 세. 그래서 내가 또 그 호가호위를 좀 하면서 그 빛을 내가 이제 후광 효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했고요. 그냥 건너뛰어서 회장 비서가 된 거예요. 뭐 정말 뭐 간절하면 통하는 건지, 아니면 내 성향 자체가 누군가의 그림자로 이렇게 위성으로 사는 그런 성향이 저는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림자같이 투명인간처럼 그 모시는 분의 빙이 돼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저의 어떤 경계가 없고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을 모시게 됐고, 그러다 대우가 이제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그때가 이미 직장 생활 이제 만 10년 이상 했을 때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김우중 회장을 모시면은 대우에서는 좀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확보가 된 건데, 그렇게 믿었던 이제 회사가 아예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러던 차에 청와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찾은 게 아니고 김우중 회장, 정확히 얘기하면 전경련 회장의 연설을 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 그랬냐? 거기에 경제 연설을 쓸 행정관이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가 선발이 됐는지 이제 들어가서 얘기 들은 바로는 뭐 대상이 저만은 아니었고, 무슨 이 부처에 한 2분 정도가 더 후보 물망에 있었고, 그분들에게도 제안하고 뭐 이렇게 광복절 경추사 서서 보내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 일종의 필기 시험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사실은 되게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을 쓴다는 게 그 언감생심,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역사 속의 인물이신데, 정말 저는 그분을 한 분의 위인으로 내가 어떤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분이신데, 아니 내가 감히 그분의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엄두도 안 나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아마 안정된 상황에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 그 당시에 제 위치가 뭐 좀 그랬고 궁색했고, 또 아버님이 워낙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좋아하셔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사방팔방 막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게 신혼조회 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아버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되거든요. 그 경찰하고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이제 신원조회를 아주 빡시게 합니다. 그때 아마도 아버님한테 그랬나 봐요. 뭐 자식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고, 뭐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박준영 수석이라고 면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고도원 연설비서관도 계셨고 박선숙 그 공보기획비서관으로서 이제 면접자로 다른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박선숙 비서관께서 몸은 튼튼하냐 딱 그거 하나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지금 대통령 글을 쓰러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몸이 튼튼하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핵심이에요. 몸이 튼튼해야 돼요. 몸으로 버티는 데, 몸으로 때우는 데입니다. 밤 새우고 집에 못 가고 일을 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우리 전라도 말로 바원해질 못합니다. 그 당시에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튼튼한 거 하나 하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글재주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모시는 분을 많이 아는 거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경험, 그분이 알고 있는 것들, 그분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분의 고민은 뭐고, 그분의 어떤 인생 철학은 뭐고, 그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한 열흘간 집에를 안 가고, 그분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말들, 써놓으신 글들, 책들, 이걸 다 모아놓고 열흘 동안 800 몇 개의 단어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혼자. 두꺼운 책 2권 분량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주 하면은 광주에 대한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또 다 있거든요. 그럼 광주라는 키워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분의 말, 그분의 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죠. 지금 같으면 막 인터넷에서 긁고 이렇게 모으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인터넷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만 해도. 그래서 일일이 다 그분 그 이제 책이라던가 그분 이 글들을 이렇게 막 철해져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800 몇 개 단어로 이렇게 일종 그분의 어록집을 만들었고요. 사실 그거 가지고 3년 동안 그분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건 거의 800 몇 개 단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었고요. 심지어 뭐 9.11 테러가 났을 때도 테러에 관해서도 이미 그분이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게 또 있고 그래서 그것에 기대서 이제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거 거기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집대성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보수석 아래 연설 비서관실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이제 홍보수석이라고 그랬는데 홍보수석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연설 비서관을. 그걸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수석의 지위를 안 받았어요. 홍보수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께 바로 연설문 보고하고 대통령 피드백을 바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보수석이 계셨고 공보수석 아래에 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연설문도 이제 공보수석실에 늘 먼저 이렇게 넣어드리고 했고 저는 이제 막내였거든요. 행정관이 연설비서관실에 이제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막내였습니다. 막내인데 저는 경제연설 쓰는 거 외에 3가지를 더 했습니다. 3가지이 뭐냐? 첫 번째, 청와대 모든 보도자료 최종 검수.
그때 이제 공보수석께서 야 니들이 글 쓰는 방인데 글 쓰는 사람들이 그 검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보도 자료 챙기는 거. 두 번째는 대통령 회견, 그러니까 회견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이제 드리는 것. 참고용이죠. 참고용으로 드리고 이게 서면 회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답을 다 써서 드리면 그대로 신문에 게재가 되는 거죠. 서면 회견은. 그런 것은 이제 예상 답을 써서 대통령께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의 다시 쓰다시피 이렇게 다 고치셔가지고 내려주시면은 그거 다시 쳐가지고 해당 언론사에 주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실리고. 그러니까 회견 준비하고 회견 답변 자료 쓰는 게 제 두 번째 임무였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아 요건 좀 문제인데 요거에 반론문 써서 보내세요. 이거의 문제를 지적해서 해당 언론사에 반론문 보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저가 초안 쓰는, 물론 이제 연설 비서관께서 다 이제 고치고 다 하셨지만 어쨌든 제 업무 분장이 저한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반론 쓰는. 조선일보라든가 문화일보라든가 거기서 아주 막 작심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그 쓴 다 논객들 아닙니까? 그 양반들. 천하의 논객들, 그 김대중 주필 같은 분들, 막 이런 분들 글에 제가 이제 반론을 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걸 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다 보십니다. 다 감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장 우리 고도원 연설비서관을 통과해야 되고 상대할 게 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또 이걸 평가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대통령이 계시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욕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반론문 쓰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연설 쓰는 거 플러스 보도 자료, 회견 준비, 또 반론문 쓰기. 그래서 그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좀 막내기도 했지만은 제가 하게 된 것은 저는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 기업에서 홍보 파트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홍보실 출신 아니냐, 뭐 보도 자료 쓰고 그런 거 늘 해왔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일은 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배우는 게 많고요.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자기 시간을 그렇게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독선생을 저는 두고 그런 기회가 그 누구도 갖기 어렵죠. 그야말로 천삭 지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라는 게 무슨 글을 더 매끈하게 뭐 글을 바로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주시잖아요. 그 내용. 거기에 이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철학 뭐 이런 게 담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글쓰기 플러스 더 큰 것은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판단,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는 거죠. 고도원 비서관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만 10년입니다. 10년이면 형이 아니죠. 삼촌뻘이죠, 삼촌뻘. 뭐 아버지 뻘은 아니고. 거기에 또 고향 선배입니다. 같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 고향이 같아서 저를 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영향을 그래도 받았겠죠. 근데 또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저는 그 고도원 선배가 나온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 전주고를 떨어졌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직속 후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 선배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직장 상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선배라는 그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인생 선배.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관이 네 분인데 네 분이 이제 초안을 쓰면은 고도원 비서관께서 그걸 다 꼼꼼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는 게
일종의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숫자로 점수를 내주진 않지만 얼마나 고쳤느냐 이게 이제 점수 거의 우리끼리는 점수화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늘 시험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 출근하는 게 논술고사를 거의 매일 보고 고도원 비서관께서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워낙 그 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조교 정도, 조교 선생님, 중간 정도 한번 걸러주는, 그렇지만 아주 가혹하게 고치시고, 뭐 글을 못 썼다 안 썼다 이런 말씀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그냥 이제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너 이거 엉망이다. 이게 막 시뻘겋게 막 고쳐놓으면은. 그래서 좀 역시 이제 많이 배웠고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막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이 돼 보니까 저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께서 늘 절대 고독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내가 손 내밀 데가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건 온전히 나 혼자 처리해야 되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이제 그런 절대 고독 상태에 늘 있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되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나 사이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최종 책임은 또 제가 이제 져야 되는 거고 행정관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절대 고독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원 비서관 시절에는 행정관 4명이 각기 써온 것을 각기 이렇게 고쳐서 이게 다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초안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초안을 쓴 거죠. 그리고 5명이 고쳤습니다. 비서관과 행정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행정관 일을 하고 행정관도 비서관 일을 하고 5명이 같이 했고요. 저는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관 4분을 거느리고 그 위에서 마지막 최종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다면 그렇게 역할을 했다면 아마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나눠진 거죠. 행정관 4분하고 대신에 나도 이제 초안을 쓰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게 불안하거든요. 엄청 불안하고 또 반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글에 대한 평을 나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게 안 좋으면 우울하죠. 우울과 불안을 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근데 이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이 행정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분들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덜 불안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때도 그게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덜 우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5년을 버텼고 제가 해보니까 참 고도원 비서관 참 힘드셨겠구나.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게 되게 힘드셨겠고 더군다나 모시는 분이 다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의 차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을 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 앞에 가시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야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간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조력자로 어떤 때는 이렇게 평가자로 이렇게 같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뭐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저만큼 가시는 거죠. 가시면 이제 그 가신 걸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서 따라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김대중 대통령 모신다는 게 사실 모시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고요. 무게가 좀 다르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같이 이제 행정관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모시는 게 좀 편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반복을 좋아하세요. 있던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거 주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잘 찾으면 돼요. 옛날 하셨던 말씀에서 옛날 써놓으신 글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면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싫어하시고 썼던 거 다시 쓰면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썼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그 뒤에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해도 듣는 사람은 늘 처음이다. 그러니까 반복해도 된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저기서 했던 말 여기 와서 또 하면 기분 좋겠냐. 그 사람을 위한 준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인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습니다. 사례를 들고 남의 말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양을 채우기 좋죠. 근데 또 노무현 대통령 그걸 또 싫어하세요. 내 말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남의 얘기를 이렇게 넣냐고. 그러니까 이제 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 좀 힘들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은 설명에 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이고요. 설명은 잘 이렇게 좀 뭔가를 알면 깨달으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설득은 더 고단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막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시는 분이었어요. 충분히 알려주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분이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는 글이 쉽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의 나열 물론 그 안에 설득이 포함되어 있지만 설명이 쉽죠. 그에 반해 설득은 어렵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은 병렬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글이 직렬식인데 반해서 병렬식의 글은 나열하는 글은 그나마 쉬워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3가지, 5가지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직렬식은 뭔가를 주장하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달고 한 줄을 타야 돼요. 한 줄을. 이 한 줄 타기가 더 어렵고요. 병렬로 나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나열해서 설명하는 게 직렬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 글이 사실은 쓰기 쉬웠던 것 같고요. 인용을 해도 되고 옛날 거 리바이벌 해도 되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기가 좋았던 것은 일단은 써서 초안 드리면요 우리 일은 끝이에요. 고치시건 아니면 새로 쓰시건 해서 주십니다. 그렇지 그거를 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봐 이러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선인 걸로 아세요. 니들은 여기까지구나. 알았어. 그 다음은 내 몫이지. 이건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 그래서 다 고쳐서 주세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일을 진행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써서 드리면 그걸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고 일단 불러서 자기가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쭉 구술을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글로 바꿔서 글을 드리면 그 글을 읽고 다시 또 불러서 뭐가 빠졌다 아니 뭐가 더 생각이 났다 아니면 요 주제를 바꾸자 그래서 또 구술을 하시고 그 구술을 하시면 또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더 힘들죠. 이거는 몇 번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이고요. 광복절 경축사건 뭐건 한 번 써서 드리면 끝인데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몇 번 반복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일을 하기는 쉬운데 그 인물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본인도 고생이야. 불러서 다시 구술해주고 다시 해요. 뭐 이걸 하려면은 시간도 내야 되고. 두 분 다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글을 고치는 것도 즐기고 구술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대통령 중에 본인 글을 쓰는데 본인 시간을 그 정도 할애하시는 전무후무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거는 그런 건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만큼 자기 글을 중시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구술을 하기 위해서 불러서 찾아뵈면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구술을 앞두고는 그냥 막 저쪽 관저에서 이렇게 오실 때 막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는 이제 그 대기실에 회의실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관저에 거기서 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즐기시는 겁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똑같으시라고 봅니다. 글과 말 관련해서는 말의 사람이 있고 글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하는데 익숙하고 말하는 게 편하고 반대로 이제 글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글의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말의 사람.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말을 먼저 하셔서 그걸 글로 정리하시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거리가 있으면 일단 글을 써보고 글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이고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쪽이라고 해서 그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앞두고 이제 글을 써서 말을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글로 말을 준비하는 거고 글과 말이 함께 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말로 준비한다고 그래서 말해보고 글을 쓰시죠. 저를 불러놓고 말을 계속 하는 거, 제 임무는 그냥 듣는 거예요. 받아 적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냥 들으라고 나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시면 본인이 막 정리가 돼요. 말하면서 막 생각도 나. 그러면 어느 순간 됐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받아 적어라. 그러면 그때 받아 적으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글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글이 말을 만드시는, 글로 다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메모는 좀 하셔도 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말을 하시면 글이 만들어지는 분이죠. 어쨌건 두 분 다 글에 가까운 말을 하시는 분이고요. 말에 가까운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에요. 두 분의 글을 읽어보면 말에 가까운 글들입니다. 말에 가까운 글. 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평생 말을 위한 글을 쓰신 분들이에요. 연설문이 주거든요. 어디에 기고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것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말을 위한 글을 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글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도 글에 가까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비교적. 그 말을 받아 적으면 글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글에 가까운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머릿속으로 다 퇴고를 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고칠 거 고쳐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곧바로 글이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좀 고쳐야 되죠. 말씀을 그대로 글은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글에 가까운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두 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런 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두 분이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이에요. 두 분과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쓰시고 쓰시듯 말하고 말에 가까운 글을 쓰고 글에 가까운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 만나면 돼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면 글이 되고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말이 되는, 어떤 분의 글은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글은 되는데 글을 읽었을 때 그냥 말이 되는 글,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염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지, 말 같은 글을 쓰고 글 같은 말을 하는 수준에 이제 오르는 건데, 저는 두 분이 그게 이제 가능했던 분들이,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시기가 어려운 수준. 저의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게 한 세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글을 드렸는데 딱히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썩 마음에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건요, 제가 이미 그분을 안 거예요. 그분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쓰면 틀렸다고 하시는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전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속마음까지를 읽어서 그분도 막상 알지 못하는 그분의 욕구를 내가 알아서 눈치채서 그것까지 채울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도우지 못해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그분을 내가 파악하고 그분을 알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써드려야 돼. 이제 그것을 내가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좀 그분께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그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더 한 단계 높여서 그분을 그야말로 거기에 뭔가 플러스를 해드려야 돼. 예? 본전치기 해드리면 안 돼. 그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걸 안 쓰는 거,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냥 본전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뭔가를 더 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안 됐어요. 더 드릴 건 없었어. 그러니까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게 뭐 왠지 썩 마음에 막 드물지 않아. 흡족하지 않아. 그거는 저의 한계입니다. 흡족하게 못 해드려요. 대통령께서 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은 질문이 정말 많으신 분들입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묻는데 늘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나는 칼날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방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방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방어가 안 돼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잡을 수 없을까? 내가 먼저 물을 수 없을까? 내가 먼저 대답할 수 없을까? 묻지 않는 걸 대답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셨습니까?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이 수준이 되면은 내가 그야말로 그분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분의 동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수준이 되면은 떠날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는 어찌 보면 반사체가 아니고 내가 발광체로서 이제 살아갈 수준이 된 거고 그런 시점에 온 거죠. 이제 그런 걸 한번 느꼈고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선수를 두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이제 이분의 품을 떠날 때인가 하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아까 첫 마디하고 비슷한데 그분에게 내가 덤을 들이지 이제 못한다. 그분이 A라고 말했을 때 내가 A 플러스를 만들어 드리지 못한다. 그분이 A라고 말했을 때 더 좋은 B를 만들어서 A보다 B가 더 좋습니다. 이 B를 써야 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내가 그분을 설득
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상 뭘 더 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나는 그분 품을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해야 될 때. 이제는 내 말을 해야 될 때. 근데 저는 그것을 결국은 경험을 못 해보고 그런 걸 보기는 했죠. 다른 참모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덤을 들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해서 그분의 말을 평가하고 그분의 말에 빈칸을 채워주고 그분의 말에 어떤 빈틈을 메워주고 그 수준을 올려주고 뭐 이런 정말 흔치 않은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아, 내가 저런 수준이 됐을 때 진정한 참모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측근, 가신 뭐 이렇게 불리고 복심,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이인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뭐 박지원 실장님, 그 박선숙 수석님,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경지에 도달한.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A보다는 B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혹은 아 A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B고요. 이거를 합하면 이 C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제 그분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쌓기까지 많은 그 공력이 사실 들어가고 또 사실은 실적을 이제 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할 때 이제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 사람 말에 대통령이 설득이 되죠. 그런 경지를 보기만 했지 사실은 경험을 저는 이제 못 해봤고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도 그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초안은 썼지만 그거는 이제 뭐 비서관의 손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초안을 썼다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군산 자유무역 지구 기공식 연설인데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 이 연설 쓴 사람 시야가 넓고 좋다고 하셨다고. 이제 거기도 비서가 있고 이제 부속실에 장옥주 씨라고 그분이 또 이렇게 전령사예요. 이런 얘기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이훈 전 국회의원 이제 그도 부속실에 있었는데 자주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죠. 근데 그 연설 하나 있었고 시야가 넓다고, 시야를 이렇게 서해안 시대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넓혔다고 그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 연설은 그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여기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만찬사인데요. 만찬사. 저는 외교연설을 안 썼는데 어쩌다 그거를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 번역을 잘하라고 그러셨다고. 거의 손을 안 대시고 이 연설 마음에 드셨던 거죠. 어차피 만델라 대통령은 영어로 들으니까 요 뉘앙스를 잘 살리라고, 이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라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게 된 게 뭐 이제 아무래도 비서관이 잘 고치셔서 그런 걸 될 텐데, 그래도 뭐 초안 쓴 사람으로 보람을 느끼죠. 대부분은 뭐 다 시뻘겋게 고쳐서 내려오고, 뭐 저는 카세트 테이프도 2번 받아봤습니다. 육성 테이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해서 주신 테이프. 그 테이프를 주셨다는 의미는 네 글을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써야 돼. 근데 다시 쓰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녹음해서 줄게. 근데 그 녹음이 한 번도 안 끊겨요, 중간에.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 한 방에 간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던 뭘 하고 보면서 시간까지 딱 맞아요. 15분짜리 연설이면 15분, 7분짜리 연설이면 7분 딱 맞춰서 테이프이 내려옵니다. 근데 테이프이 중간에 끊기질 않아요. 원 테이크로 그냥 쫙 갑니다. 그거를 아무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 아마도 뭐 이렇게 메모할 거 다 메모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누르셨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을 시켜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말 테이프 받을 때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방이 초상집이 되죠. 우리 비서관님 볼 면목도 없고 밥도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밥맛이 없는 게 정상. 속 없이 가서 막 밥 먹고 그러면 진짜 그거는 우리 방에 얼마나 누를 끼친 겁니까? 방을 욕먹이고 얼마나 또 비서관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것도 어차피 뭐 비서관도 고치셨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2번 있습니다. 하나 경찰의 날은 기억 확실히 납니다. 경찰의 날.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그때가 아셈 뭐 이런 국제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어요. 그 다음으로 맞는 경찰의 날이었어. 근데 대통령께서 경찰이 너무 고마우셨나 봐.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우셨나 봐. 정상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으셨나 봐. 대한민국 경찰 최고다. 그러니까 경호 경비를 완벽하게 했어. 또 그런 국제회의 기간 동안 경찰을 정말 잠도 못 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도 워낙 우리 경찰들 뭐 진압, 데모, 뭐 시위 진압이니 뭐 하여튼 늘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경찰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이제 가득 찼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내 연설이 그런 거 마음을 담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톤앤 매너를 잡는 것은 기조를 잡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죠.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 다시 구술하셨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글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뭘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박식하고 뭐 이럴 저는 오히려 그거는 더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글재주가 있다, 글솜씨가 탁월하다. 그럼 자기 그 문체로 쓸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글이죠. 그럼 대통령 글을 써야지 자기 글을 쓰면 안 되죠. 자기가 뭘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걸 막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대통령이 아시는 것만 써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써야 돼요. 대통령은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막 집어넣어요? 대통령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집어넣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글을 쓴다고 해서 많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거나 내가 글을 잘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통령의 문체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을 읽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걸 읽고 듣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림자, 투명 인간으로 그분 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문자화하는 거죠. 문자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늘 그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분의 심정이 어떻고, 그분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입장이 뭐고, 그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그분은 어떤 사정을 겪고 있고, 이걸 완벽하게 이제 내가 알아야라기보다 알기만 하면,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이렇게 빌붙어서 그 잘 사는 사람, 남이 돼서 잘 사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남에게 인정받고 그게 내 에너지가 되고 그런 어떤 성향만 있으면 근데 되게 독립적이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쓴 것 같은데 왜 이걸 가지고 남을 하셔? 이런 사람은 이제 못 모시는 거죠. 저는 그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어야 된다. 하나 딱 핵심 역량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알아채기를 잘해야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금 심정,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 자아가 있으면 힘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예 자기를 잊고 살아야죠.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돼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게 나의 영광이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뭐 누구나 저는 뭐 한글 알고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쉬운 게 대다수 분들이 대통령 김대중 아니면 그 대통령 되기 직전에 후보 김대중 이걸 기억합니다. 그걸 많이 봤고요. 왜냐면 그 70년대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은 늘 행간에 묻혀 있었죠. 기사화도 잘 안 됐고 불온시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성이나 이런 걸 직접 듣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쭉 건너뛰어서 노세한 김대중만을 이제 아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후보 시절, 그러니까 야당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그야말로 그 연세도 뭐 혈기왕성하시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투사로서 그 위치 자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박력이 있고 그런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세를 드시고 대통령이 돼서 본 그 모습은 투사가 아니죠. 일종의 지사라고 할까요? 어떤 뜻이 있고 그걸 펼치고자 하는 그런 풍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막 그 날카로움과 무슨 해악과 공격적인 어떤 그런 힘은 없죠. 그런 힘은 그 위치가 입장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이 70이 되어가지고도 개인의 집념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꿈을 이루어가려는 혀를 거기에 나이까지 이제 연로하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일찍 대통령이 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딱 적당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게 어떤 시기냐? IMF 위기 극복 그거 그분만큼 할 수 있는 분 없으시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그 시기가 그야말로 이제 2000년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때 아닙니까? 그 새로운 세기가 어떤 세기냐?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로 가는 시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류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지식 정보화를 선도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그 리더로서 그 시기에 등장하신 거고, 오히려 산업화 시대에 일찍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죠. 개인의 힘으로. 근데 딱 그 세계적인 조류가 그리 넘어가던 시점에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에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있다. 딱 그런 거 필요한 시에 적기에 저는 대통령이 잘 되셨다. 결국은 뭐 그야말로 하늘이 그때 맞춰서 당선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이인재 후보가 없었으면 자민련하고 DJ 변합 안 했으면 이해창 후보의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연설비서실에는
역대 대통령 연설문이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수시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가신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누가 중남미 순방을 가셨는지, 가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는 이유는 뭐 그걸 뵙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했던 말을 또 할까 봐. 대통령도 모르는 가운데 표절이 될까 봐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 말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 계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그런 게 나오는 소스, 그러니까 외교부가 옛날 걸 베껴서 줘요. 옛날 걸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안 찾아보면 그냥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망신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찾아보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전 대통령님들 제가 그냥 인상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제 나름 그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연설이 좋은, 그러니까 연설문 자체, 그냥 글 자체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그냥 작품입니다. 그냥 문학 작품 같아요. 글 자체 완성도는 저는 가장 높지 않는가. 글의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문장의 수준, 아주 유려하. 그러니까 문장가들이 쓴 문장, 그 노태우 대통령이 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걸 잘 받아준 거죠. 잘 받아줘서 그런 걸 잘 연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 있는 거죠. 그런 글이 만들어지기까지. 민족 전체가 한 차원 높게 뛰어오르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자존의 새 시대를 꽃피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민족 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촌철살인이 있죠. 되게 투박합니다, 연설문이. 또 짧아요.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신뢰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 전쟁, 기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어요. 펀치라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목걸이. 일면 탑 제목걸이. 그거를 만드는 감은 정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런 것은 김영삼 대통령 손끝에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연설 비서관실에서 올린 거에 쫙 사인펜으로 한마디 쫙 쓰면은 그게 그 다음날 제목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한마디 쓴 게 무슨 기자들이 모르거든요. 그 대통령이 쓰신 거. 근데 대통령이 아는 거죠. 기자가 뭘 받을지를. 제목으로 뭘 쓸지를 아는. 전두환 대통령 연설은 아시다시피 되게 권위적이죠. 본인은 뭐 하면서.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뭐 연설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관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글쟁이들이 썼기 때문에 느낌은 되게 권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 이처럼 장엄한 민족사의 분수령에서 제9대 대통령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는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항상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때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울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혼이 있는 연설. 뭐 다 그렇죠.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시고.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실사구시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시켰대요. 너도 한번 쓰고 비서실장도 한 쓰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시장에서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설을 하셨다고.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뭐 되게 이명박 대통령도 품격을 되게 강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품격 있게 좀 쓰라고. 근데 그거는 품격은 본인한테는 나오는 거지. 그건 그래서 나오는 건 이제 아닌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였다는 분이 계시니까 최순실 씨 이제 결국은 그 국정농단 사태가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연설문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다 해서 자기가 자기 글을 안 쓰는 분들인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 글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분은 저는 두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두 분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가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면 더 잘 쓸 수 있는 분들이에요. 도와준 글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왜 말씀드리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연설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저하고 무관합니다. 밑에서 올라간 글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롯이 본인에서 나온 연설입니다. 그런 연설과 이렇게 아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설을 국민들은 구분을 합니다. 내막은 모르는데 그냥 듣고 알아요. 그리고 직접 하신 연설의 감동. 그러니까 그런 분은 누구 도움을 안 받을 때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글이라는 게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어떤 마음, 공복으로서의 어떤 자세, 그런 태도,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그게 없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 어찌 보면 제 그 인생 후반전, 50살 넘어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대통령님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 이 결핍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하셨다.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서 끊임없이 그러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5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6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아마 4번째 되셨을 거예요. 대통령도 4번째 되셨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 토인비가 한 말 중에 그 인류 역사는 이 3가지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가
역경, 고난, 시련이고, 두 번째가 결핍이고, 세 번째가 천적이라는 존재다.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류는 발전해 왔다. 본인도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셨고, 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니체의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라는 말, 그 말도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 내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효성그룹 회장 글에 썼다가 그 효성 회장님이 이걸 어디서 들은 거냐, 네가 원전을 봤느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들은 건데 그 말은 못하고 그랬더니 원전을 가져와라, 네가 본 거를. 그래서 결국은 독일어 원전을 못 찾아서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멋이다. 그러니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렇지만 항구에 있는 배는 배가 아니다. 바다에 떠 있을 때 배다. 그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배는 전진한다. 이 전진하려는 배는 풍파를 벗으로 삼는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마 본인의 삶을 거기에 이렇게 투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후회가 없다. 전혀 후회가 없는 삶이었고,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 고난과 역경에 도전하는 삶.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이제 회고하시고, 저는 한편 그 나이 먹도록 50살 때까지 정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의 삶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그 발광체의 삶이 아니었어요. 주인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사체의 삶이었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과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저는 그 빛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행성, 위성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렇게 센 빛을 받으면 그게 마치 내 빛인 것처럼 어깨에다 힘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 빛을 갈구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걸 남에게 베푸는 삶이 아니고, 있는 것을 소비하고 내 소유를 늘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에 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반대의 삶이에요. 스스로 발광체로서 그 자기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남에게 베풀고 잘 사는 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이 다 될 수 없다. 그건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잘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거에서 배워서 제가 50살 넘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요. 그 전까지 이렇게 윗사람, 또 제가 이제 모시는 분 말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50살 넘어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이, 사실은 그 흉내도 내기 어렵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말하고 나누고 책을 써서 공유하고, 이제 이런 나름의 어떤 이제 발광체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모범이 됐고, 그것을 이제 본받으면서 이제 제 어찌 보면 인생 후반전에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분의 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 향상심입니다. 향상심. 이것도 아마 뭐 니체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향상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나아지려는, 향상하려는, 성장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다. 근데 그거를 평생 모범으로 저는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게 미미하셨죠. 근데 평생을 늘 그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독서 광이시고. 두 번째, 메모 많이 하시고요. 메모 광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메모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걸 좋아하십니다. 남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려면 자기부터 이제 알아야 되니까 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그걸 이제 남들과 나눌 수 있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그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분이신 것 같고, 사람이 살면서 저도 이렇게 바라는 게 인생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뭐 그래프가 한 4개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고공행진해서 막 수직 상승해가지고 쭉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니면 반대로 이제 바닥을 계속 기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상향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우하향 곡선. 이 중에 저는 수직 상승해서 계속 고공행진하는 곡선이 과연 그게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나.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 안에도 이제 본인의 삶이 투영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부럽고요. 본받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 이제 50살 넘어서는 그게 하나의 그 모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의 경우에는 그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런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든 분이 이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되면서부터였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원이었죠. 뭐 회사원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또 그분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살아가는데 또 저의 지표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 선생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